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인 육아 중인 여성입니다. 결혼은 1년이 다 돼가는데 이는 많은 고민과 상대방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상대를 사랑하고 믿지만 상대의 가족 때문에 결혼에 쉽게 합의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결혼 전 사모님의 요구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할 뻔했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존재하는 시댁과의 갈등에 대한 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중학생 때 이사를 간 후 결혼 전까지 한 동네에서 살았죠. 대학 때는 다른 곳에 잠깐 살기도 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경상도에서 살았다가 중학생이 되자 경기도로 이사를 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희 가정의 절세한 돈으로 돼지 국밥집을 오픈하셨죠. 처음에는 장사가 잘 안 되어 힘들어하셨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손님이 쑥쑥 늘어났습니다. 국밥집은 밤늦게까지 문을 연 채로 손님들을 모셨는데 그 당시에는 술과 함께 국밥을 먹을 수 있어서 자정까지 영업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둘만이 요리하고 서빙을 하셨지만 이후에 직원을 고용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도 그 국밥집에서 함께 일을 하곤 했었는데요. 방에서 많은 손님들을 만나 멋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술을 마시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을 보면 안쓰러울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런 손님들과 잘 어울렸어요. 그런 손님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며 걱정하는 부모님의 말씀에 선혜야,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라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자주 놀았고 중학교 때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교에 가면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바라던 기업에 취업했고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나를 괴롭히는 비단 선배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따로 취미를 갖고 있던 것도 아니었고 항상 혼자 동네 산책길을 좋아했습니다. 동네에 호수가 있었어요. 그 호수 주변을 걸으며 귀여운 강아지들도 보고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어요. 저는 항상 귀에 이어폰을 꽂고 걸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술 취한 아저씨가 다가와서 말을 걸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너무 겁이 나서 소름이 돋았어요. 다행히도 건장한 남자가 나타나서 저를 구해주었어요. 아저씨를 말려내고 저를 안전하게 이끌고 나오는 길에 헤어졌어요. 문을 두드린 적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했고 놀라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미시간당 나 혼자 다니면 위험해요. 정말 놀랐죠. 미안하지만 제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손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어요. 저희 아파트 단지 바로 거기까지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함께 가요. 15분 거리에 집이 있는데 혼자 돌아가다가 다시 그 아저씨를 만나면 무서울 것 같아요. 처음 뵌 사람이지만 제게 도움을 준 분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그분에게 태워달라고 했어요. 함께 걷다 보니 긴장되어 있던 마음이 풀려 내려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까치가 너무 당황해 제대로 인사도 못한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이 동네에 살아서 거기서 자주 산책하거든요. 가끔 이상한 사람도 보인다니까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혼자 다닐 때는 이어폰을 빼고 다니세요. 세상이 위험하거든요. 네, 그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태워주시고. 나중에 산책하다 만나면 제가 맛있는 것 사드릴게요. 괜찮아요. 그럼 들어가세요. 어느 날 갑자기 술 취한 아저씨가 다가와서 말을 걸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너무 겁이 나서 소름이 돋았어요. 다행히도 건장한 남자가 나타나서 저를 구해주었어요. 아저씨를 말려내고 저를 안전하게 이끌고 나오는 길에 헤어졌어요. 그 사람이 나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데려다주고 노래하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나를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도 있었지만 어쩌다 보면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동네 주민이라고 했으니까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매일 저녁 퇴근 후 호수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곳에서 일주일 만에 그 사람을 정말로 만났습니다. 그는 혼자 호수를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있었어요. 나는 먼저 알아보고 다가가 인사를 했어요. 그 사람은
너네 저도 지난번에 도와준 분 맞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이 지난번에 와주셨던 분 맞나요? 그랬어요. 제가 고맙다면 맛있는 음식을 사줄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혹시 저녁을 먹으셨나요? 먹었지만 간단히 야식이나 함께 할까요?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동네의 작은 호프집으로 가서 치킨과 감자튀김을 시켜 먹었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나는 낯을 많이 가리고 모르는 남자와 마주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왠지 친근하고 대화하면 할수록 진중한 성격이어서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그 사람에게 반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요즘은 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선혜 씨라고 들었어요. 무슨 업종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서울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이름은 박민현이에요. 그러시군요. 학원 강사 일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말 잘 안 들을 때도 많이 있고 화낼 때도 있죠. 그런 거죠? 이젠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그런 고난도 참을 만해요. 물론 학교 선생님 일을 하고 싶었지만 돈을 많이 벌어야 해서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 시구나. 선의 시도라면 사회초년생이면 회사에서 힘든 일이 많겠죠? 제 옆에는 선배 한 분이 있는데 매일 산책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데 우연히 당신을 만나게 돼서 정말 좋아요. 아, 저도 그 처음부터 좋게 생각했어요. 앞으로 우리 동네 친구로 사이 좋게 지내요. 그날 둘은 맥주 한 병씩 마셨어요. 남기는 사람은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날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에 정말 동네 친구가 된 거죠. 혼자 산책하던 곳을 그 사람과 함께 하니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을 받았어요. 진중한 성격의 허튼 소리를 좋아하지 않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왠지 제 곁에 주지 않아서 서운했어요. 그래서 3개월을 동네 친구로 지내다가 저는 먼저 고백했습니다. 그날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채 그 사람에게 연락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민현 씨예요. 민현 씨, 할 말이 있어요. 어디 계세요? 제가 지금 회사 근처인데 10시까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취중진담 알죠? 노래도 있잖아요. 아무튼 일단 저가 데리러 갈게요. 그 사람은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와서 저를 데려다 주고 싶다며 택시를 태워줬어요. 술을 얼마나 마셨어요? 술을 정말 싫어하는데. 사실 저는 민현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취한 상태에서는 못할 것 같아서 일단 술이 깨고 난 후에 얘기하기로 했어요. 택시에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 애를 쓰며 함께 자주 가던 공원을 걸었고 술이 깨고 나서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민현 씨, 이제 술이 깨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말할게요. 저는 민현 씨를 좋아해요. 단순히 친구로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 제가 민현 씨를 싫어할 것 같아서 술을 끝까지 마시지 않았거든요. 사람과 매일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술은 정말 싫어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알았어요. 근데 왜 술을 싫어해요? 제 질문에 고민하던 그 사람은 마침내 자신의 생활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현재 어머니와 3살 위의 형과 함께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알코올의 의존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 사람이 대학교 때 아버지와 이혼을 했고 어머니와 함께 지내왔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알코올의 의존증은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몰래 마시게 되는데 그 사람은 솔직히 선희 씨에게 고백하고 싶었지만 가정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그의 형은 거의 집에서 나오지 않는 백수 상태라고 했습니다. 선희 씨는 이를 듣고 속으로 말하고 싶었어요. 아, 민현 씨가 정말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연애할 여유가 없었지만 상대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어머니와 형이 좀 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내가 혼자 독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선희 씨는 이런 내 사정을 듣고도 저랑 만날 생각이 있나요? 잠시 고민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는 시기여서 진지한 관계를 원했지만 좋은 사람이어도 주변 환경이 별 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대한테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민현 씨가 좋으니까 고마워요. 우리 가족 모두를 깨우치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애를 하면서 우리는 이전에 못했던 애정 표현도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 진중한 성격이라 때로는 무뚝뚝할 때도 있었지만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애교도 보이며 성격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우리는 달콤한 연애를 했어요. 첫 만남 기념일로부터 1년 지난 날, 그 사람이 결혼해줄래며 청혼했어요. 그 사람은 얘야, 청년, 당한 게 있어? 6개월 후에 집을 들어갈 거야. 우리 결혼 준비해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감동을 받았어요. 나에게 반지와 목걸이 세트도 준비해왔다고 해요. 나는 그 사람과 만나면서 내 반쪽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청혼을 받은 곳은 우리 부모님의 국밥집 근처여서 잠시 들려서 인사하고 싶다고 제안한 그 사람. 부모님도 난 연애하는 걸 알고 계셔서 그 사람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녁 8시쯤에 부모님과 국밥집에 갈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머니가 행패를 부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소주병이 3병이나 놓여 있었고 혼자서 다 마신 모양이더라고요. 내가 오늘 돈이 없어서 그런데 외상 좀 해줘. 근데 또래 자꾸만 나이 이 동네 사는 사람이야.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우리 어머니께서 인상을 찌푸리고 대답하셨습니다. 1. 이처벌에 도우에 상하고 가더니 또 외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돈 내고 파야 해. 요즘 세상에 외상 주는 내가 어딨다고 확타티즈 버프일까? 손님이 왕인데 왕한테 신하가 이게 무슨 태도야? 그런 광경을 보고 저는 엄마 곁으로 갔고 당시 제 남자친구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행패를 부리고 있던 진상 손님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얼른 가요. 네가 여기 웬일이냐? 뭐야, 이 집 딸내미랑 내 하고 있었어.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요 선혜야, 네가 만나는 사람이 저 사람의 아들이야. 응, 오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저 손님의 아들이랑 만나고 있었다고. 남자친구는 술에 취한 본인 어머니를 두고 저희 부모님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선혜랑 진지하게 만남을 갖고 있는 박민현이라고. 저의 어머니가 많이 취해 계셨습니다. 외상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엄마는 제 남자친구가 그 진상 손님으로 나타나서 당황했습니다. 난감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15만 원 정도 된다 하셨어요. 오늘 어머니를 모시고 오기 전부터 주에 깊게 오셨는데 잘못이 없으니 걱정 말고 들어가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매우 부끄러워하셨고 외상값을 갚고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렇게 설명하자 술에 취한 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에 사값이 있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하는 일이면 돈을 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부끄러워하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술을 마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했는데 남자친구가 당황하고 화를 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계속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외상금은 나중에 갚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 어머니를 데리고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한숨을 내쉬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은 어머니에게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얼마 전 손님으로 인해 마음이 고생했는데 자기가 만나던 남자가 결국 그 사람이었다니 이런 운명의 갈림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런 사람만으로도 여자가 힘들다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혼까지 한 생각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어머니의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웠지만 그날은 부모님을 도운 날이었습니다.
국밥집은 아직 영업 중이어서 부모님을 도와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다시 찾아왔고 부모님께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외상값을 말해주셨고 남자친구가 돈을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을 때 남자친구는 술은 절대로 안 먹습니다. 어머니를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선혜와 결혼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사하고 싶어서 왔다가 그렇구나. 그럼 먼저 앉아 이야기를 나눠볼까? 우리 어머니는 실은 티를 내며 계시지만 아버지는 남자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게 앉아서 서로의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결혼하면 우리 어머니와는 연락을 끊을 생각이에요. 더 이상 두 사람 뒷간에 바라보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선에게 고생을 시키지 않겠다는 말씀이네요. 너와 선예는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낼 거야. 청약이 당첨되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고요. 사실 평생을 어머니 그림자에서 벗어나 살고 싶었어요. 선의 고통을 함께 받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도록 할 거예요. 믿어줘. 내가 너의 상황을 몰라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거야. 우리 아버지의 말씀에 남자친구가 눈물을 흘립니다. 남자친구가 울고 있는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어요.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생각했답니다.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의 진중한 성격과 솔직한 말에 믿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 후 남자친구가 돌아간 뒤에 나에게 물어봤어. 선아, 너 정말 재미있고 결혼해도 괜찮겠니? 어떻게 해도 너를 잃기 싫어. 어려운 일이지만 나는 민현 씨를 믿어요. 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거든. 민현 씨는 술을 정말 싫어해하고 자기 어머니와 형한테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무엇보다도 민현 씨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그렇다면 나도 엄마도 반대는 안 할게. 아버지의 말씀에 어머니는 다른 의견을 내셨어요. 난 반대야. 그 여자는 꼴을 봤거든. 결혼하면 꼴의 시어머니라고 얼마나 애를 괴롭혀야 할까? 안 봐도 눈에 훤해. 결혼은 가족끼리 하는 것이야. 만남이 지도에 너희 둘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선혜야, 잘 생각해. 어머니와 민현 씨랑 평생을 함께할 자신이 있어. 민현 씨 어머니는 민현 씨가 알아서 할 거야. 나 신경 쓰게 만드는 사람 아니야.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이후부터 제 남자친구는 나와 데이트를 할 때마다 필연적으로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 노력에 어머니도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결국 우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예비 엄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남자친구는 그럴 필요 없어. 우리 엄마 요즘도 맨날 술독에 빠져 살아갈 필요 없어. 결혼식 마치면 우리는 서울로 갈 거야. 집으로 돌아가 신혼생활을 시작하면 돼. 나는 결혼한 후에 형제나 어머니 등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야. 어차피 그들은 섭정에 알고 있지? 그래서 저희는 예식장을 예약하고 신혼집에는 가구나 집기들을 함께 들여놓았어. 남자친구가 집을 준비했기 때문에 집기는 제가 모은 돈을 통해 하고 싶었어. 그러나 남자친구는 제가 냉장고를 사면 본인은 소파에 있는 것을 올리겠다는 식으로 도제 부담을 덜어주려 했어. 그리고 결혼식이 한 달 앞둔 날에 중요한 일이 있었어. 그날 우리는 데이트를 하다가 남자친구의 다니던 학원에 불이 났어. 그래서 남자친구는 급하게 학원을 떠나고 난 혼자 우리 부모님의 국밥집에 가게 되었어. 그런데 거기에는 예비 시어머니가 섭정한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술판을 벌였어. 예비 시어머니가 날 보고 나를 불러내며 이렇게 말했어. 여기 내면을 리드해야 다들 인사해. 어디서 이 사람들을 끌고 온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를 보며 각자 말했어. 모두 취해 있었어. 우리 부모님은 당황한 표정이었어. 언제부터 왔어요? 익숙한 청말이 어떻게 돼요?
우리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그러게 말했어. 왜 또 왔어? 너희는 결혼 준비로 바빠서 내가 참았는데. 그의 시어머니는 한 주일에 한 번씩 어디론가 사람들을 끌어들여 술자리를 벌이고 돈도 안 내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곤란하죠. 손님들도 단골 손님들도 차리가 없어서 그냥 돌아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원래는 오늘 같은 날에 아름다운 여인이 와서 봤어야 했는데 난 결혼을 쟁여야 해 그 아가씨에게 전화해볼까? 학원에서 만나갔는데 정말 끔찍했어요. 상황이 정말 너무 안 좋았어요. 어머니는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고 어른들에게 무례했어요. 그런데 나의 남자친구가 전화를 해와서 남자친구가 도착해 주었어요. 어머니는 절망한 얼굴로 바로 사과를 했어요.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저를 데리고 나갈게요.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술에 취해 큰일 날 것 같아서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신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정 안 해야겠어요. 끌고 와서 주류를 내어놓고 사인의 몇 번째인지 알아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창조를 망쳐 이게 뭐야?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엄마, 아빠께서 더 이상 이런 일 없도록 하겠어요. 남자친구는 그렇게 말하며 본인 어머니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일어나세요. 우리 어머니라고 오신 분들도 빨리 일어나서 나가세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우리 상점에 와서 행패를 부리면 영업방해로 경찰에 고소할 거예요. 그러자 떠들썩하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험도 남자친구에게 끌려 나와서 식당 밖으로 나갔어요. 우리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고 아버지는 체념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고맙게도 한 달 후 결혼식 당일까지 시어머니가 우리 식당에 오는 일은 없다고 했어요. 결혼식 날이 되어서 저는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형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턱수염을 다 기르고 퍼포먼스로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좋은 방식으로 어떻게 결혼식장에서 우리를 만나게 됐는지. 엄청 비싼 분이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모찌를 드립니다. 아저씨가 미인을 잘 구슬릴 거야. 그래서 저희에게 매달 용돈 좀 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알겠네요. 그러니 부모님이나 근처 친척들에게도 이혼식장공으로 쓴 그것을 친절하게 인사를 드려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결혼식 중에 혼자 시간하더라도 함께 할 때가 오기도 합니다. 아줌마가 녹초의 행사 후 친척끼리 오시지 않는다 하셔 계신 것을 보니 어떠니 좋을까 걱정하고 부자가 막아주신 것을 봤습니다. 결혼식 이 모든 것에 참석하고 나서 신혼집내와 아진들이 예약하신 식품을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혼주 여행을 보내어 즐거워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남편의 차를 타고 서울로 가려는데 술에 취한 시어머니가 뒷좌석에 먼저 올라탔습니다. 남편은 장롱면허라서 저가 운전을 해야 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내리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남편이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이어 모셨고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남편은 멈추라고 했지만 이미 고속도로에 들어왔었죠. 남편은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걸린다면 얼른 밥 해줘야겠다라며 엄마랑 형은 연이 끊긴 채 살 거라고 했어요. 남편은 미녀에게 만난다면 아들이 이렇게 편하지 않았을 텐데 인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했고 머리채를 잡고 운전하기가 어려웠어요. 남편이 늦어도 소용없었어요. 화가 난 제가 길가에 차를 세운 후에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리세요. 왜 여기 고속도로 한가운데 내리라고, 그리고 4층에서 내리세요. 우리 어머니랑 같이 사회생각 눈가분도 없어요? 민현 씨가 어머니한테 당하고 산 3월 보상하고 싶으시면 앞으로 우리 삶에서 빠져주세요. 그래서 내렸다. 내리자마자 나 여기서 내리면 차에 치여 죽을 거야? 그러면 너희가 살인자 되는 거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내려 버리더라고요. 내리자마자 나는 차를 조심스럽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백미러를 보니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다시 후진을 해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거기 있다가 생마감하고 싶으세요?
아니다. 아니야. 나 무서워. 얼른 태워주어. 그러면 앞으로 우리한테 간섭을 안 하실 거죠? 약속하시면 태워드릴게요. 나는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채로 그렇게 말했어요. 다행히 그때는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우리 머니와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앞으로 술을 마신 후에 우리를 귀찮게 할 일 없도록 맹세하자고도 말했습니다. 그 후에 동영상 촬영을 마치고 시어머니를 다시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도착해서 유턴했어요. 그 후에 시어머니 댁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시어머니가 내리면서 다시 노발대발 하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랑 형 연락처 차단할 거예요. 저희 신혼집도 모르실 거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남편의 말을 듣고 계속 소리를 질러대는데 제가 운전을 했어요. 도저히 피곤해서 다시 운전해서 서울로 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친정에 가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예술까지 운전을 하면서 시어머니와 신랑이를 한 터라 너무 피곤해서 친정집에서 대충 사정을 말씀드린 후에 기절한 듯이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 10시가 다 됐을 때 잠에서 깼습니다. 남편도 잠에서 깨서 씻고 나왔는데요. 저도 씻은 후에 식당에 계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에 가려고 남편과 함께 부모님이 국밥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또 그 일행들을 끌고 아침부터 술을 퍼마시고 있더라고요. 황당하기 그지 없었네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난리가 났습니다. 너희 왔냐? 나 어지 죽을 뻔한 거 알지? 내가 하도 속상해서 사돈떼기 하려고 왔다. 저희 부모님도 황당해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없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여기 식당에 무전 취식하면서 영업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들이 도착했고 저희 부모님이 겪은 일들을 낱낱이 말하자 시어머니를 비롯해서 시어머니 일당알 데리고 경차에 서로 끌고 갔습니다. 가면서도 연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던 나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차던 때 액에서 식사 좀 한 것 가지고 왜 난리야. 저희 부모님도 참지 않고 경찰서까지 따라가셔서 그간 시어머니가 무전 취식일 행적에 대해 모두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영업방해 및 사기죄로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놀라서 남편에게 대신 벌금을 내달라고 했어요. 미녀나 엄마, 돈 없는 거 할지 네가 대신 벌금 좀 내줘라. 제가 왜요? 저 이제 더 이상 어머니 뒤치다거리나 안 할 거예요. 벌금 될 돈 없으면 그냥 깜빵에 들어가서 자숙하고 나오세요. 미니언 나 하며 느라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사죄하마. 저한테 사죄하지 마시고 저희 부모님한테 사죄하세요. 내 돈들 미안해요. 안내가 정신이 없어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한 번만 봐주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도 강경하. 여기 식당에 무전 취식하면서 영업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들이 도착했고 차단을 해놨거든요. 혹시나 해서 우리 부모님께 연락드리면 찾아온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코빼기도 안 보여. 동네에서도 마주칠 일도 없다. 이사를 간 건지 뭐 그런 거라 그래요? 다행이네요. 또 찾아오면 꼭 우리한테 말씀해 주셔야 해요. 알았어. 우리도 이자 안 다니의 민현이도 어찌 엄마란 그렇게 연금 는다고 못 박아 두었는데 우리가 그 인간한테 전처럼 당하고만 있겠니? 걱정 마. 부모님의 말씀에 우린 안심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우린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저는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고 난 후에 휴직계를 써서 아이를 돌보다가 아이가 100일이 되었을 때 남편과 함께 친정에 가게 되었어요. 친정집에 과일이라도 사서 가려고 마트에 갔다가 시어머니와 함께 다니던 일행을 마주쳤어요. 그 사람이 먼저 우리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더라고요. 어머머, 민현얀 있니? 어머, 어디서 나왔어? 언니 네 안녕하세요? 나 애야, 뭐 안녕하지? 근데 민현이 너 엄마랑은 연락하니 안 하는데요? 그래. 그런 것 같더라.
너희 엄마 몇 달 전에 너희 형이랑 시골로 내려가서 산다고 이사했어. 너희 형이 조금 정신을 차림이 그의 모습을 보면 다행히 그는 시골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남편은 냉정하게 대답하며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가 다 볼 테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와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로는 그들의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친정엄마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전히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엄마 덕분입니다. 남편은 학원 강사로 유명해서 일도 많고 연봉도 억대를 받아서 제가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난 여전히 일할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일을 그만둘 것을 권하지만 딸이 중학생이 되면 일을 그만두고 딸에게 집중하려는 계획입니다. 딸은 현재 초등학생이며 부모님은 아직도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시며 자주 시간이 나면 딸을 보러 오고 계십니다. 결혼까지 망나니 같은 상황이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의 형이 덕분에 우여곡절을 넘겼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 부모님도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하지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을 믿고 결혼한 것에 대해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바빠도 함께 집안일을 나눠서 해주는 든든하고 가정적인 남편이에요. 아직도 주류를 즐기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남편은 어머니 때문에 결혼식을 망쳐서 아직도 미안해하고 우리 결혼 기념일에 리마인드 웨딩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동의했지만 이제는 딸과 함께 드레스를 입고 촬영을 해볼까 고민 중이에요. 앞으로도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이 사연을 듣고 자신의 이야기를 알아갈 남편의 어머니에게 얘기해도 될까요? 어머님은 잘 계시죠? 어머님이 주신 상처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 시골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며 행복하게 지내고 계실 것 같아요. 후회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드립니다. 앞으로 후회할 일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며 언젠가 만나지는 않겠지만 이 글을 읽고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가족을 괴롭혔던 일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나마 느끼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예전 기억을 쓰다 보니 가끔 울컥해지네요. 여러분도 들으면서 화가 날 수도 있겠죠.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